제발 태준이만 한 번만 보고 가게 해주시오. 40년을. 당신 같은 거지가 김태준 회장 장례식에 왜 왔어? 당장 나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 오늘 이곳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신우그룹 김태준 회장의 빈소로 마련되었다. 1층부터 3층까지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재벌들,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까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유족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정중한 인사말들이 오갔지만 그 속내는 달랐다. 누군가는 다음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고 누군가는 고인의 유산 규모를 가늠하고 있었다.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향과 향 냄새 사이로 위선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3층 VIP 빈소 앞.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신우그룹 계열사 사장들, 협력업체 대표들, 정재계 인사들. 그들의 시계는 모두 수천만 원을 호가했고 구두는 수제 이탈리아산이었다. 검은 양복 안쪽에서도 부의 내음이 풍겼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한쪽에서 특이한 모습의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낡아서 색이 바랜 작업복 바지에 헐렁한 회색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신발은 10년은 신었을 법한 낡은 운동화. 손에는 마트 비닐봉지 하나 들려 있었고 등은 세월의 무게에 굽어 있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할아버지에게 쏠렸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저 사람 누구야? 여기 청소부인가? 장례식장에 왜 저런 옷차림으로 왔대? 보안 뭐 하는 거야? 아무나 들어오게 하고.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한 듯 몸을 더 움츠렸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빈소 쪽으로 걸어갔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누가 봐도 진심으로 애도하는 표정이었다. 잠깐만요.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다. 어르신, 혹시 여기 관계자이십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고인을 아는 사람이요. 아, 그러시군요. 직원은 할아버지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방명록에 이름 좀 적어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박동수라고 또박또박 적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직원은 방명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VIP 명단에도 일반 조문객 사전 명단에도 없는 이름이었다. 어르신,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 오래전에 알던 사이요. 박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장례식장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온다. 아마 옛날 회사 직원이거나 먼 친척쯤 되겠거니 생각하고 안으로 안내했다. 빈소로 들어서는 박동수 할아버지. 그의 낡은 운동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쩍쩍 울렸다. 주변의 고급 구두 소리들 사이에서 유독 튀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다.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고 싶어도 쓸 겨를이 없었다. 저 앞에 놓인 영정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김태준 회장의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준이. 작게 중얼거린 그 말에는 4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 리 없었다. 그저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노인. 그들 눈에 박동수 할아버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한 걸음 한 걸음 영정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동수 할아버지가 영정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문제가 시작되었다. 빈소 앞쪽은 VIP 조문객들로 빼곡했다. 대기업 임원들, 국회의원들, 유명 인사들이 줄지어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들 사이로 지나가려 했다. 실례합니다. 잠깐만. 한 중년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뒤를 돌아봤다. 그는 신우그룹 협력업체 대표였다. 수입 양복에 롤렉스 시계를 찬 그가 박동수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뭐야, 이 사람?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죄송합니다. 그냥 잠깐만 지나가려고. 줄 서 있으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끼어들어?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할아버지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저 사람 진짜 뭐야? 장례식장 직원도 아니고. 옆에 있던 여자가 수군거렸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노골적으로 코를 찡그렸다. 청소하는 사람 아니에요? 옷 좀 봐요. 장례식장에 왜 저런 차림으로 와? 예의도 없네.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옷이 초라한 건 맞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할 줄은 몰랐다. 그는 조용히 줄 맨 뒤로 가서 섰다. 손에 든 비닐봉지를 꼭 쥐었다. 안에는 편의점에서 산 소박한 꽃다발이 들어 있었다. 아니, 저 양반 줄도 안 서고 뭐 하는 거야? 앞쪽에서 또 누군가 불평했다. 사실 할아버지는 제대로 줄을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 눈에 거슬렸다. 이렇게 화려한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렀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영정 앞에서 절을 하고 나갔다. 할아버지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발생했다. 잠깐. 한 젊은 남자가 끼어들었다. 그는 신우그룹 계열사 이사였다. 제가 급해서요. 먼저 좀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할아버지를 밀어내듯 앞으로 갔다. 할아버지가 비틀거렸다. 아, 죄송합니다. 형식적인 사과만 던지고 남자는 재빨리 조문을 마치고 나갔다. 할아버지는 벽을 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실례합니다. 급해서요. 먼저 좀 하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행동은 거칠었다. 할아버지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며 새치기를 했다. 할아버지는 참았다.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시 뒤로 물러서며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주름진 손은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슬픔 때문이었다. 태준아,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조문하러 오는구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것조차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거기 어르신.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소.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조문하려고 기다리는 중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계속 새치기 당하는 할아버지가 보기에도 안쓰러웠지만 그렇다고 VIP 조문객들에게 뭐라 할 수도 없었다. 저기, 혹시 뒤쪽 일반 빈소로 가시는 게 어떠세요? 거기는 사람이 적어서. 아니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겠소. 태준이를. 아니, 회장님을 제대로 뵙고 가야겠소.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났다. 할아버지는 다시 줄 끝에 섰다. 그의 인내심은 놀라웠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발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그러는 사이 조문객들의 무시는 계속되었다. 누군가는 할아버지를 보고 쯧쯧 혀를 찾고 누군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심지어 한 여자는 할아버지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가방으로 밀어냈다. 아, 죄송해요. 사과는 했지만 진심은 없었다. 미처 못 봤네요. 할아버지는 그냥 웃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은 옷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을, 겉모습으로 가치를 매긴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더욱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드디어 할아버지 차례가 가까워졌다. 이제 앞에 서너 명만 남았다. 할아버지는 비닐봉지에서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꺼냈다. 5,000원짜리 국화 몇 송이였지만 그의 손길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러웠다. 바로 그때였다. 빈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길을 비키기 시작했다. 누군가 중요한 인물이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저기 강민호 회장님 아들 아니야? 맞아. 신성그룹 강도연 전무. 재벌 2세잖아. 와, 직접 왔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운명을 바꿀 최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도현. 35살의 신성그룹 전무이자 차기 회장 후보. 명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MBA를 받은 엘리트였다. 맞춤 제작한 이탈리아 수트, 스위스 명품 시계,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의 모든 것이 성공을 외치고 있었다. 그가 빈소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도연은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이며 답례했다. 그의 뒤로는 비서와 경호원 2명이 따라왔다. 마치 왕족의 행차 같았다. 김태준 회장님과 저희 아버지께서 각별한 사이셨죠. 강도연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고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업계에 큰 손실이죠. 전무님께서 직접 오셔서 유족분들이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아첨하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강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영정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다. 줄 따위는 그에게 해당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강도연의 경호원이 누군가와 부딪혔다. 박동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비켜주려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경호원이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이 사람? 할아버지가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다. 국화 꽃잎 몇 개가 흩어졌다. 아!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꽃을 주우려 했다. 강도연이 그 모습을 보고 멈춰섰다. 그의 눈이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쳤다. 낡은 작업복, 헐렁한 점퍼, 색바랜 운동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싸구려 꽃다발. 이게 뭐야? 강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여기 청소하는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저는 조문객이요. 조문객? 강도연이 코웃음을 쳤다. 이런 차림으로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장례식장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더욱 짓눌러 왔다. 죄송하지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과 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소. 오래전부터? 강도연의 눈썹이 올라갔다. 김 회장님이 당신 같은. 아니, 대체 어떤 관계인데?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꽃을 주워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말해봐요. 강도연이 다그쳤다.
어디서 일했어요? 회사 경비, 청소부, 아니면 기사? 그건 개인적인 일이요. 개인적? 강도연이 비웃었다. 김 회장님이 당신 같은 사람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옆에 있던 비서가 끼어들었다. 전무님, 시간이 없으십니다.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잠깐. 강도연이 손을 들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 지금 사기치려는 거 아니야? 여기 와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뭐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게 아니오. 그럼 뭔데? 거지 같은 옷차림에 싸구려 꽃 들고 여기 왜 온 거야? 강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회장님 장례식에 아무나 들어오는 줄 알아? 저는 할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가요. 당장. 강도연이 손가락으로 출구를 가리켰다. 경비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할아버지를 편들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맞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좀 심하긴 하지만 확실히 이상하긴 해. 장례식장에 저런 차림으로 오는 게 예의는 아니지. 할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모욕감과 슬픔이었다. 4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나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태준이를 꼭 보고 가야 하오. 태준이? 강도연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지금 김태준 회장님을 태준이라고 불렀어? 감히? 저는 됐어. 경비. 강도연이 소리쳤다. 여기 사람 좀 내보내. 전무님. 장례식장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래도 조문객인데. 조문객? 이게 조문객으로 보여요? 강도연이 냉소했다. 당신들 관리도 엉망이네. 아무나 들어오게 하고. 경비원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손짓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제발. 할아버지가 애원했다. 제발 태준이만, 회장님만 한번 보고 가게 해주시오. 부탁이요. 하지만 경비원들은 이미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끌어냈다. 안 돼요. 놔주시오. 할아버지가 저항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태준아, 태준아. 그의 절규가 빈소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외면했다. 강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영정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가 끌려나가는 순간 그의 손에서 꽃다발이 다시 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진 국화 꽃잎들, 짓밟히고 찢겨진 꽃잎들이 마치 할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잠깐. 갑자기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돌아봤다. 유족석에서 한 여자가 일어서고 있었다. 김태준 회장의 장녀 김서연이었다. 강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반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사장 떨리는 절과 그분을 놓으세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신우그룹 부사장이자 고인의 장녀였다. 검은 상복 속에서도 그녀의 권위가 느껴졌다. 경비원들이 멈칫했다. 박동수 할아버지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다. 모든 시선이 김서연에게 쏠렸다. 부사장님? 강도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사람이. 그분을 모셔오세요. 김서연이 경비원들에게 말했다. 아니,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녀가 유족석에서 일어났다.
옆에 있던 오빠 김민준, 그리고 어머니 박순자 여사도 따라 일어섰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서연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오셨군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서연아, 많이 컸구나. 마지막 본 게 내가 10살 때였는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서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아버지께서 항상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녀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 평생 노동으로 닳고 다른 손.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형님, 김민준도 다가왔다. 그는 신우그룹 전무이자 고인의 장남이었다. 정말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찾으셨는데 민준이도 어엿한 청년이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김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때 박순자 여사가 다가왔다. 60대 후반의 그녀는 40년을 김태준 회장의 아내로 살아온 여인이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형님, 그녀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 형님을 찾아뵙지 못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아가씨, 아니 사모님.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다. 태준이는, 회장님은 편안히 가셨소? 마지막까지 형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순자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박 형님을 꼭 찾아야 한다. 내가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매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장례식장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1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도연은 구석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형님. 김서연이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유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아까 그렇게 가로막혔던 길이 이제는 활짝 열렸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켜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존경과 호기심의 눈빛이었다. 영정 앞에 선 박동수 할아버지, 김태준 회장의 사진이 눈앞에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자상하고 따뜻해 보이는 미소.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태준아,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 살았구나. 정말 잘 살았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관절염으로 아픈 다리로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았다. 김서연이 부축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오. 할아버지가 말했다. 마지막 인사는 내가 제대로 해야지. 할아버지가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깊게, 정말 깊게 절을 올렸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다. 고맙다, 태준아. 절을 하며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내가 나를 잊지 않고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다. 40년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절을 마친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다. 김민준과 김서연이 양쪽에서 부축했다. 할아버지는 영정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내 아버지가 되어줘서. 할아버지가 사진을 향해 말했다. 보답도 못하고 미안하다. 형님. 박순자 여사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남편이 항상 말했어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희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건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별것 아니었소. 아니에요. 김서연이 말했다. 아버지 일기장에 다 적혀 있어요. 형님께서 해주신 일들, 40년 전 그 일들, 할아버지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40년 전 1985년 겨울, 서울역 앞 노숙자 텐트촌,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25살 청년 김태준, 그리고 그를 구해준 청소부 박동수.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때 그날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눈 내리는 거리, 쓰레기통을 뒤지던 젊은이, 그리고 자신이 건넨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형님,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있겠나?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떨며 울던 모습을. 유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조문객들도 숨죽이며 들었다. 강도연은 벽에 기대선 채 얼굴이 창백했다. 그 이야기, 김서연이 말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형님을 그리워하셨는지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친구에 대한, 아니, 아들 같았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했다. 좋소. 할아버지가 말했다. 태준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를 해주겠소.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1985년 겨울이었소. 박동수 할아버지가 말문을 열었다. 유족들이 할아버지를 귀빈석에 앉혔고 조문객들이 주위에 둘러섰다. 모두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그때 나는 42살이었지. 서울역 근처에서 청소부로 일했소.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했지. 하루 품삯이 3,0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과거를 회상하는 그의 눈빛에는 생생함이 살아있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소. 눈이 자주 내렸고 바람이 매서웠지. 서울역 앞 지하도에는 노숙자들이 많았소. 집 없는 사람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모두 추위를 피해 그곳에 모여들었지.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1980년대 중반 경제 개발의 그늘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12월 어느 날이었소.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지. 새벽 청소를 하러 나갔다가 지하도 계단 아래에서 떨고 있는 젊은이를 봤소.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김서연이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넸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한 모금 마셨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소.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그 젊은이가 달랐소. 다른 노숙자들처럼 술 냄새가 나거나 더러운 모습이 아니었지. 깨끗한 얼굴에 옷도 비록 낡았지만 단정했소. 그런데 온몸을 떨며 쓰레기 더미 사이에 웅크리고 있더군. 아버지. 김민준이 눈물을 닦았다. 다가가서 봤더니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소. 입술이 파래지고 손발이 꽁꽁 얼어서 감각도 없었지. 이대로 두면 죽겠구나 싶었소. 그래서 내가 입던 점퍼를 벗어 덮어줬지.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다. 과거의 장면이 눈앞에 생생했다. 그 청년이 눈을 떴소. 너무 약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 물. 하고 겨우 중얼거렸소. 내가 가지고 다니던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입에 대어줬더니 조금씩 마시더군. 그리고 울었소. 조용히 눈물만 주르륵 흘리며. 조문객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났다. 박순자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을 가렸다. 내가 물었지.
얼마나 굶었나? 청년이 대답했소. 사흘째입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던지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소.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형님, 박순자 여사가 흐느꼈다. 청년을 부축해서 근처 국밥집으로 갔소. 아침 6시쯤 되었을 거요. 국밥 한 그릇을 시켜줬지. 당시 국밥 한 그릇이 500원이었소. 나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문제겠소?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 청년이 국밥을 받아들고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더군. 그리고 말했소. 아저씨는 안 드세요? 나는 이미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지. 사실은 아침을 걸은 채였지만 돈이 부족했소. 김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들려준 이야기였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청년이 국밥을 먹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음식을 대하듯이 눈물을 흘리며 먹더군. 그 모습을 보는데 내 가슴이 아팠소. 할아버지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청년이 내게 절을 했소. 큰 절을. 은인이십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며 울었지. 나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소. 그냥 등을 토닥여줬지. 그게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아버지와 형님의 첫 만남이었습니까? 그렇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 조문객들이 더 집중했다. 강도연은 구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날부터 태준이를, 그 청년을 계속 챙겼소. 매일 새벽 청소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를 찾아갔지. 국밥을 사주고 따뜻한 옷을 구해주고 때로는 내가 자는 쪽방에서 잠을 재웠소. 형님, 박순자 여사가 감격해서 떨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소. 이름이 김태준이라고 했지. 시골에서 상경했는데 공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루하루 막노동을 하며 버텼는데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돈이 떨어지고 방도 빼앗기고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고 하더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태준이는 자존심이 강한 청년이었소. 구걸은 절대 안 하겠다고 했지. 그래서 굶으면 굶었지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그런 청년이었소. 가난하지만 당당한. 김서연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아버지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이런 아픔이 숨겨져 있었다니. 한 달 정도 그렇게 도와줬소. 매일 만나고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나눴지. 태준이는 똑똑한 청년이었소. 비록 학교는 못 다녔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지. 내가 버린 신문을 주워다가 읽고 모르는 글자는 나한테 물어보고.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과거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가 내게 말했소. 아저씨, 저 일자리를 구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더군.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정말 기뻤소. 내가 도운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는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태준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사주고 작별 인사를 했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까? 김민준이 물었다. 아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시작이었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다. 태준이와 헤어진 뒤에도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나는 가끔 그 청년 생각을 했소.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할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까? 어느 일요일 오후였소. 내가 쪽방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지. 열어보니 태준이가 서 있었소. 그런데 모습이 달라져 있었지.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소. 김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 그려졌다. 태준이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소.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열어보니 통조림 몇 개와 라면, 그리고 봉투에 든 돈이 들어 있었지. 5만 원이었소.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지. 아버지가. 김민준이 눈물을 닦았다. 나는 받을 수 없다고 했소. 태준이 너도 모아야 할 돈인데 뭘 그러냐고. 하지만 태준이는 절대 돌려받지 않았지.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죽었어요. 이건 제 목숨값이에요. 꼭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절을 했소.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결국 내가 받았소. 태준이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하지만 그 돈은 쓰지 않았지. 따로 모아두었소. 나중에 이 청년이 힘들 때 돌려주자 하는 생각으로. 그 후로도 태준이는 자주 찾아왔소. 한 달에 한두 번씩.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지. 통조림, 양말, 때로는 내복도. 그리고 자기 근황을 이야기했소.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추억이었다. 태준이는 성실한 청년이었소. 건설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니며 공부했다고 했지. 아저씨, 저 꼭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은혜를 꼭 갚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곤 했지. 박순자 여사가 감격해서 떨었다. 남편의 젊은 시절, 그녀가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다. 1988년쯤이었나. 태준이가 찾아와서 말했소.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했다고. 정규직으로. 그때 얼마나 기뻐하던지. 나도 덩달아 기뻤소. 그게 김민준이 물었다. 동원건설이었습니까? 맞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그룹의 전신이 된 회사더군. 태준이는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했소. 승진도 빨랐고 실력도 인정받았지.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1990년이었소. 태준이가 찾아왔는데 옆에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더군. 할아버지가 박순자 여사를 보며 웃었다. 그게 사모님이었소. 박순자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저도 기억해요. 남편이 꼭 만나 뵙게 하고 싶다는 분이라고 했죠. 태준이가 말했지. 아저씨, 제가 결혼합니다. 이분이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아저씨 축복을 받고 싶어요. 나는 정말 기뻤소. 내가 도운 청년이 이렇게 행복을 찾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식에도 초대받았소.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지. 내 초라한 모습이 태준이에게 누가 될까봐. 대신 축의금을 보냈소.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내 정성이었지. 형님, 박순자 여사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때 남편이 얼마나 서운해했는지 몰라요. 꼭 오셨어야 했어요. 미안하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소. 그 후로도 할아버지가 말을 이어갔다. 태준이는 계속 연락을 했소. 아이가 태어났다고, 승진했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찾아왔지. 김서연이 물었다. 저희가 태어났을 때도요? 그렇소.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 내가 태어났을 때 태준이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산후조리원까지 찾아가서 너를 봤소. 작고 예쁜 아기였지. 민준이 너도 마찬가지였고
남매가 동시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1995년쯤부터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태준이가 바빠지기 시작했소. 회사가 커지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지. 할아버지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나는 이해했소. 성공한 사람은 바쁜 법이니까. 태준이가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지. 이미 충분히 보답받았으니까. 아니에요. 김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형님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할아버지가 계속했다. 완전히 연락이 끊겼소. 나도 나이가 들어 청소 일을 그만두고 쪽방도 옮기고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어졌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나는 신문에서 태준이 소식을 접했소. 신우그룹 회장으로 승진했다고,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기사를 스크랩해서 모았지. 내가 도운 청년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김서연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형님, 이게 아버지 일기장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2023년 5월 1일. 오늘도 박 형님을 찾지 못했다. 탐정을 고용했지만 소용없다. 형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뵙고 싶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2024년 3월 15일.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6개월에서 1년 형님을 찾지 못한 채 떠나야 하는가. 이보다 큰 한이 어디 있겠는가. 박순자 여사가 목 놓아 울었다. 2024년 12월 10일. 힘이 다해간다.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박동수 형님을 찾거든 내 재산의 10%를 드려라. 아니, 100%를 드려도 부족하다. 형님이 없었다면 나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다. 형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장례식장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강도연은 벽에 기댄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울었다. 태준아, 미안하다. 내가 먼저 찾아갔어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다. 김서연이 일기장을 덮고 이번에는 봉인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변호사 사무실 직인이 찍힌 정식 유언장이었다. 형님,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공식 유언장입니다. 변호사 입회 하에 작성되었고 오늘 공개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박순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니 모두 들어야 합니다. 신우그룹 법무팀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펼쳤다. 장례식장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고 김태준 회장의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나 김태준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긴다. 먼저 사랑하는 아내 박순자와 자녀 김민준, 김서연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가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의 재산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박동수 형님을 찾거든 신우그룹 전체 자산의 10%, 그리고 개인 재산의 30%를 형님께 드릴 것. 조문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엄청난 금액이었다. 신우그룹 자산이 수조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박동수 할아버지가 받을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했다. 둘째, 박동수 형님께서 원하신다면 신우그룹 이사회 명예 고문직을 제안할 것. 형님의 조언은 그 어떤 경영 전문가보다 가치 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과분하오.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셋째,
만약 박동수 형님을 찾지 못한 채 1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으로 박동수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 가난하지만 성실한 청년들을 돕는 재단으로. 김민준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다. 아버지, 넷째, 나의 장례식에 대하여.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만약 박동수 형님께서 장례식에 오신다면 형님을 최고의 예우로 모실 것. 그 어떤 귀빈보다 높은 자리에 모실 것. 조문객들이 박동수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아까 그렇게 무시하고 밀쳐냈던 사람. 이제 그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다섯째, 만약 누군가 박동수 형님을 모욕하거나 무시한다면.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또렷하게 읽었다. 그 사람 또는 그 기업과는 신우그룹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할 것. 예외는 없다. 강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벽에서 떨어져 나와 휘청거렸다. 여섯째, 나 김태준이 오늘 있기까지는 박동수 형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었다. 1985년 겨울, 형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다. 형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인생의 스승이시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다. 유언 작성일 2024년 11월 20일. 작성자 김태준. 이패인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장례식장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강도연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저는 그가 앞으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는 박동수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강도연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절규는 진심이라기보다는 공포에서 나온 것이었다. 신우그룹과의 거래 중단. 그것은 신성그룹의 치명타였다. 수백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 주변의 다른 조문객들도 창백한 얼굴이 되었다. 아까 박동수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밀치고 모욕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어르신. 한 중년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저도 사과드립니다. 다른 여자도 고개를 숙였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사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진심보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다. 신우그룹과의 관계, 사업상의 이익, 그런 것들이 걱정되어서였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그런 모습들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돈과 권력만 보는 사람들이었다. 다만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었다. 일어나시오. 할아버지가 강도연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하지만 강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말했다. 용서할 사람도 용서하지 않을 사람도 아니요. 당신은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한테 잘못했소. 할아버지가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태준이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요. 교훈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가난한 사람도 존엄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유산이요. 조문객들이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김서연이 할아버지 옆에 섰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도 그것이었어요. 김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인격에 있다고.
박순자 여사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형님, 남편의 유언대로 해주세요. 재산을 받아주세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모님. 나는, 형님. 김서연이 간절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빚을 갚게 해주세요. 평생 그 빚 때문에 괴로워하셨어요. 제발.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말씀하세요. 김민준이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조문객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겠소. 태준이처럼 어려운 청년들을 돕는 재단. 그게 태준이가 진짜 원하는 일일 거요.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야말로 김태준 회장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다. 장례식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조문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진심 어린 박수였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강도연은 구석에서 얼굴을 감싸쥐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에서였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빈소는 조용해졌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갔고 유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남았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태준아.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김서연이 차 한 잔을 가져왔다. 형님 드세요. 고맙소, 서연아. 할아버지가 차를 받아들었다.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겠구나. 이렇게 훌륭한 딸을 두어서. 김서연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형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으셨어요? 신문에서 아버지 소식을 보셨다면서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태준이가 부끄러워할까봐 걱정했소. 성공한 사람 옆에 초라한 내가 서 있으면 태준이한테 누가 될까봐. 아니에요. 김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평생 형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나는 태준이가 나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소. 은혜를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도운 것뿐이었소. 김민준이 다가왔다. 형님,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배우고 싶어 하신 것이었어요. 대가 없는 선행, 진정한 나눔. 태준이는 이미 알고 있었소.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그 청년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가르친 게 아니야. 단지 깨어나게 도와준 것뿐이지. 박순자 여사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형님, 이제라도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남편이 그렇게 원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사모님. 하지만 나는 내 자리에서 살고 싶소. 다만 가끔 찾아뵙겠소. 태준이 산소에도 가고 너희들 얼굴도 보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김민준이 절을 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강도연이 다시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다. 어르신,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제가 저지른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저는 강도연이 계속 말했다.
제 아버지한테 배운 게 돈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일어나시오. 할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일어나서 내 말을 들으시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도연이 천천히 일어섰다. 할아버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오늘 잘못했소. 크게 잘못했지. 하지만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달라질 수 있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건 당신에게 달렸소. 할아버지가 말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걸 잊지 않는다면 당신도 태준이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소. 강도연은 깊게 절을 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김서연이 물었다. 형님,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오.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기회를 주는 거지. 태준이도 나한테 기회를 받았소. 나는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줄 뿐이요. 해가 지고 있었다. 장례식장 창문으로 석양이 비쳐들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섰다. 태준아.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 유언대로 하겠다. 재단을 만들어서 너처럼 어려운 청년들을 돕겠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보여준 감사와 성실함을 세상에 전하겠다. 영정사진 속 김태준 회장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고맙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가거라, 태준아. 할아버지가 마지막 절을 올렸다. 좋은 곳으로.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내가 내 은혜를 갚을게. 그날 밤 한 신문 기자가 오늘 있었던 일을 기사로 썼다. 제목은 이랬다. 장례식장 청소부로 오해받은 노인, 알고 보니 재벌 회장의 생명의 은인.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조문객들에게. 하지만 동시에 감동했다. 40년을 이어온 은혜와 감사해. 댓글창에는 수많은 글이 올라왔다.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돈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부끄럽다. 나도 저런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박동수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진짜 어른이시다. 김태준 회장님, 부디 편히 쉬세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동수 할아버지는 신우그룹 본사를 방문했다. 김서영과 김민준이 직접 맞이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회장실로 안내했다. 여기가. 할아버지가 둘러봤다. 태준이가 일하던 곳이구나. 네, 형님. 김민준이 대답했다. 아버지의 책상, 의자,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할아버지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발견했다. 1985년 겨울, 눈 내리는 서울역 앞을 찍은 흑백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글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시작점이다. 박동수 형님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태준아, 너 정말. 김서연이 서류 한 뭉치를 가져왔다. 형님, 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이름은 새싹희망재단으로 했어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원하시던 이름이에요. 새싹희망.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좋은 이름이구나. 매년 100명의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일자리도 연결해주고 멘토링도 해줄 겁니다. 김민준이 설명했다. 형님께서 아버지를 도와주셨듯이. 할아버지는 서류에 서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정성스럽게. 태준아.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편히 쉬어라. 내 꿈을 이뤘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들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마치 김태준 회장이 하늘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박동수 할아버지는 새싹희망재단의 명예 이사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재산을 모두 재단에 기부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어려운 청년들을 돕는 데 썼다. 재단을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지금 어디 있든 그곳이 바로 시작점이다. 나도 그랬고 김태준 회장님도 그랬다. 그리고 청년들은 희망을 얻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을. 자신도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장례식장에서 박동수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변했다. 강도연처럼 진심으로 후회하고 달라지려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했다. 겉으로만 반성하는 척하고 여전히 돈과 권력만 추구했다. 세상은 그렇게 천천히 변해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박동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90살의 나이로 새싹희망재단 사무실에서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다가 장례식이 열렸다.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재벌도 정치인도 유명인도 아닌 사람들.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선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말했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희망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서영과 김민준도 찾아왔다. 이제 환갑이 가까워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님, 이제 아버지 곁에서 편히 쉬세요. 두 분이 하늘에서 다시 만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형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은혜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후회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었다. 교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낡은 옷 속에도 고귀한 영혼이 있을 수 있다. 은혜를 잊지 마라.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람됨에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내일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